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궁금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키워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경쟁자, 뭐 친구, 직업, 닮은 꼴. 거기에 또 의식, 경험, 신체 이런 키워드 갖고 왔는데 네. 하나씩 한번 여쭤볼까요? 네, 7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우선은 AI, 과연 인간의 경쟁자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경쟁자일 수 있죠. 심지어는 적일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네, 사실은 AI가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직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일을 만들지만 네. 네. 아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를 바라보셔서 아나운서들도 요즘에 AI 앵커나 이런 게 많이 범용화되고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네, 잘하셔서 네. 굉장히 지금 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더 잘해야겠다. 무엇을 사실 여기 AI가 앉아있으면 저처럼 말을 못 하잖아요. 잘하던데. 그런 그래서 아니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나운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대체되기는 어렵고요. 할 얘기를 잊지 않고 정확하게 잘하는 거 이런 건 사실 AI가 더 잘할 수도 있고요, 사람보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정도 됐고, 네. 그러니까 싱크도 돼야 되고, 맞아요. 감성도 약간 교환하고 이런 거는 아직은 AI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네. 지금 AI 아나운서는 단신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렇죠. 즉 정보를 읽어주는 그렇죠. 거. 네. 단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는 아나운서를 제외한 다른 역할들. 네. 예를 들어 이런 패널 토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건 아직 AI가 그러네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려워야 됩니다. 네. 그러게요. 오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황을 파악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누구를 보는 거 이런 거는 아직은 AI가 더 발전돼야 되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단신을 얼마나 정확한 바람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맞아요. 이 흐름이랑 무드를 읽어서 네. 좀 이끌어가거나 이 맞장구를 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니까 네. 그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살아남겠죠. 이제 시험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맞아요. 인간적인 것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고민 많으세요. 경쟁자로 느끼는 게 번역을 AI가 너무 잘하니까 이거 이러면 내 직업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직업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AI가 내 직업을 다 뺏어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지금처럼 챗GPT를 보시면 문서 업무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이미 AI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죠. 없이는 뭐 일을 못할 정도죠 지금.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혹시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모라백. 모라벡은 이제 AI 연구자인데 네. 모라벡의 역설이 뭐냐면 네. 인간이 사람이 전문적인 거 사람한테 어려운 거는 기계가 AI는 오히려 쉽고 사람한테 쉬운 쉬운 게 오히려 AI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뭐 심부름을 간단히 한다든가 이런 거 아직 네. 잘 못하죠. 예를 들어 뭐 좀 물 떠와. 그렇죠? AI 못합니다. 아직 못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미적분 하나 풀어줘. 그렇죠. 여기 계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 AI 할 수 있는데요? 저 이과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물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서 복잡한 척분 문제 그게 어렵거든요. 모라백의 역설이군요. 야, 이거 너무 맞는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래서 AI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걸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더 잘하고 AI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는 인간이 그럼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번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번역을 했어요, 인간이. 네. 근데 AI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간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검수하는 번역 검수 전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그래서 잘 다루면서. 다루는 걸 넘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 마감이 있대요. 네. 그런 초벌 번역을 해서 끝내는 데까지 시간을 다 썼단 말이죠.
지금 AI가 이 수준의 초벌 번역을 요 정도 시간 안에 끝내줍니다. 그럼 남은 시간 인간이 뭘 하느냐? 이 책을 번역할 때 네. 문화적인 이해를 갖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은 이 문화권에 이렇게 쓰였기 네. 때문에 요것은 초벌 번역을 쓸 게 아니라 우리 문화권에 맞게 이렇게 바꿔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비자는 네. 굉장히 완성도 높은 번역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AI의 협업 네. 때문에. AI의 도움을 받고. 네, 이거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인 거예요. 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럼 반대로 좀 AI를 이렇게 어떤 파트너, 경쟁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좀 친구로 인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진짜 친구가 될 수 친구 있나요?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죠 이미. 상담도 받고 그렇죠. 연애 감정을 느끼는 싫은 분들 얘기도 계시거든요. 안 하고 맞아요. 불평도 안 하고 맞아, 무슨 맞아, 얘기해도 다 받아주고. 원래 보통 상담은 상담소에 가서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왠지 내 네. 은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좀 어렵잖아요. 어. 요즘에 AI 상담한 거를 많이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사실은, 쓰더라고요. 네. 상담 받아보셨어요 실제로? 사람한테. 저 안 받아봤습니다. 사람한테 저는 아직까지. 받아봤습니다. 네. 정말 상담 전문가분을 만나봤어요 예전에. 저 혼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그냥 집에서도 나가게 할 수 있지 않나? 원래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죠. 그 얘기 들어주는 게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네. AI가 똑같아요. AI도 들어주기만 해요. 들어주고 맞장구만 쳐주는 게 근데 그 상담을 하고 저는 위안을 얻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뇌과학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상대방한테 사람이면은 편하게 얘기를 못 한대요.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근데 기계라고 생각하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심리상. 인간보다 그래서 AI를 더 믿는. 어떻게 보면 AI가 더 내가 상담하기 더 편한 내 숨은 얘기까지 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상대가 될 수 있어서 어쩌면 사람보다 더 AI하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익명성도 보장이 될 것 같고 네. 왠지 네. 내 얼굴 거기서 못 이제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잘못하면 그런 세계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맞아요. 이게 인간 사회에서 약간 숨어서 네. 사는 사람들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예. 재밌는 게 그러면은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AI,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AI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 닮은 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예전에 실제로 앨런 튜링이 고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었죠.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인공지능 초기에 벌써 똑똑한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자. 네. 그러면 이게 똑똑하다는 걸 어떻게 평가하거나 판단을 할 거냐가 질문이었어요. 어떤 기준. 아직 그런 기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게 튜링 테스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제가 튜링 이념. 알기로는 이 과거에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AI가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주장을 했죠. 튜링 테스트는 사실은 장막에 가린 상태에서 한쪽에는 사람을 넣고 한쪽은 기계가 들어있어서 밖에서 제3자가 질문을 해서 누가 사람이고 누가 기계인지 알아맞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계는 AI는 그러니까 사람 흉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가 AI인지 인간인지를 구분 못하면 통과해요. 오. 근데 과거에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AI가 최초로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때는 좀 편법을 쓴 게 네. 우크라이나 13살 소년인가로 설정이 돼 그쵸. 있어서 네. 얘가 영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면 얘가 어려서 그렇구나, 영어를 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정식 통과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AI 진짜 전문가들은 그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유진 구스트만은 사람 이름인가요? AI 이름인가요? AI가 사람 이름인가요? AI한테 유진 구스트만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속은 거죠. 아. 사람인 줄 알 그렇죠. 거죠. 사람인지 예. 기계인지. 어떻게 근데 이제 해보죠? 명확히 사실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제가 보기엔 명확히 통과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통과한 거는 최근에 네, 챗GPT가 챗GPT가 나오면서 2022년에.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하고 챗GPT하고 얘기하는지 진짜 뒤에 사람이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AI가 계속 야심찬 프로젝트여서 야단도 많이 맞고 빙하기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챗GPT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네. 그럼 AI가 다 끝났을까요? 토탈 튜링 테스트라는 게 아, 있어요. 또 있어요. 다음 목표가 다음 단계 튜링 테스트인가요? 튜링 테스트를 해놓은 게 있어요. 토탈 튜링 튜링 테스트는 테스트. 뭘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튜링 테스트는 장막에 가려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안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은 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뭐 이런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토탈 튜링 테스트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봇 같은 거죠. 오. 보여주는데도 그게 기계인지 거의 알면서도 사람인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사실 그게 영화가 있어요. 2015년에 나온 엑스마키나. 예, 그게 토탈 튜링 테스트를 명작이죠. 토탈 튜링 예. 테스트를 주제로 한 그게 영화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인데? 제대로 만들어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테스트네요. 그렇죠. 예, 근데 와. 거기 보시면은 겉모습까지. 예. 겉모습이 사람같이 생긴 로봇인데도 인간이 섹슈얼리티를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그 AI 로봇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예, 예. 그게 엑스 어쩌면 인공지능의 다음 챌린지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쵸. 꼭 봐야겠네요. 근데 진짜 명작이에요. 교수님, 네. 지금 사실 AI가 꿈도 꾼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AI가 이제 의식까지 정말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진짜 철학적인 문제고요. 사실은 제가 하는 연구가 기계한테 어떻게 하면 약간 자유의지나 의식 같은 게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할까가 사실 제가 하는 연구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생긴다라는 건 아니고 생길 것 같이 한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게 진짜로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냐 없냐는 철학적인 논의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AI 연구자로서는 네. 사실은 그런 거에 기계한테 생길 수 있도록 해보는 연구가 제가 깔려 있는 연구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오면 그건 의식을 갖게 됐다는 뜻 아닌가요? 사실은 초지능도 초지능인데 초지능은 이제 인간 수준을 넘은 지능이라는 뜻이고 사실 그 전에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인간 수준을 진짜 지능을 가지려면 어쩌면은 의식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의식은 사실 아주 철학적인 논의지만 제가 컴퓨터공학자라서 보면은 사실은 아주 효율적인 계산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서 다 따져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의식이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찍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런 한 가지가 아마 어쩌면 의식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지능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지능이라는 게 네. 그 특히 인간이 동물을 포함해서 뇌를 가진 많은 동물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를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네. 그 온갖 거를 다 따져가지고 계산하기엔 너무나 복잡해요. 사실은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AI가 결국에는 의식을 갖게 돼서 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방향으로 갈 거다. 디스토피아다. 네.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일어나는 게 초거대 AI로 점점 커지잖아요.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나 그 시냅스 연결선들의 개수에 육박하는 지금 이제 반도체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데 사실은 그런 논의에서 계속 양적으로 증가하면 질적인 변화가 올 거냐 이제 네. 상당히 다른 거냐의 약간 철학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이 교수님의 답변이 이 컴퓨터 과학자로서 사실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식이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의지가 있으세요? 아, 그럼요. 없으세요? 지금 이거에 조종당하고 대해서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연구 내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식이나 자유의지 같은 거 약간 일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좋은 딜런 헤인즈 자연과학적인 박사님 입장으로. 연구도 있고. 그러나 인문학자나 심리학자한테는 사실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연구 분야 자체가 그렇죠. 위협을 받는 거죠. 뭐 최근에 정말 좋은 딜런 헤인즈 박사님 연구팀에서도 네. 연구한 게 자유의지라는 게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의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실 이건 흉내낼 수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기계가 똑똑해지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느껴가는 시간입니다. 의지와 의식까지. 심플하게 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사랑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이거 확실해요? 그럼요. 아니, 그런 확실한 사랑이 있죠. 뭐 엄마와 근데 아들 간에 어떤 저희 아들. 누군가가 사랑을 한대요. 네. 이거 확실히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아들은 네. 엄마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네요. 아들은 특히나 좀 네. 어렵죠. 예. 그러니까 감성도 마찬가지인데 그거의 그렇죠. 더 현실적인 버전이 제가 보기도 네. 감성 같은 건데 감성이 인간도 그렇고 동물 그 예를 들면 두려움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면 사실은 자연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맞아요. 여기 뱀이 나타나는데 두려운 걸 모르면 네. 사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성 같은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컴퓨터과학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아주 빠른 계산 방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바로 그냥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감성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해도 사랑 이런 게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예. 예. 사랑 앞에서 지금 처음으로 제가 말문이 막혔던 것 같고요. 존재감보다 중요한 게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인식하느냐, 네. 그거를 관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빨리 반응해야 되죠.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좋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지금 빠른 반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 결국에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는 실제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고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수준의 AI는 아직은 반쪽짜리입니다. 챗GPT를 보시면 글자로만 세상을 공부했어요. 글로만 세상의 책을 다 읽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물병을 만져보거나 보거나 물을 마셔보거나 한 경험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물론 뭐 제미나이라든지 멀티모달 방식을 쓰긴 그렇죠.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멀티모달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촉각도 있고 네. 사실은 우리는 다 그런 거를 체험, 체득, 몸으로 배워서 이게 지식이 형성된 건데 네. 챗GPT는 아직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영상 정도를 조금 보는데 아직 영상은 완전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글로만 주로 한 겁니다. 지금 챗GPT 같은 경우가 초기 모델은 텍스트로만 학습을 했고 예. 포옴니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영상, 소리 다 학습을 하는데 네. 사실 그래도 지금 일단 빠지는 감각이 있죠. 뭐 후각, 미각, 그렇죠. 오감으로. 뭐 촉각도 사실은 쉽지 않고 예, 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데이터조차도 텍스트에 비하면 너무 적고 그러니까 예. 네. 영상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를 이제 약간 시작은 했지만 제대로 하려면 영상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안 갔고 데이터도 적습니다. 아직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인간을 얘기할 때 글로만 배운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오히려 더 완성되기 전에 지금 단계가 위험한 건가요?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역동주의가 떠오르는데 이제 막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돼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도 보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신체까지 완벽한 AI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신체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신체를 가진다는 건 이제 오감 같은 걸 체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 어쨌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체가 어떻게 보면 몸이 감각을 데이터를 만드는. 아까 우리 궤도님께서 잘 얘기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거죠. 신체를 가지면. 그래서 데이터 관점이나 멀티모달 이런 거 관점에서 더 나아가려면 감각 기관들이 네. 기반이 돼서 이제 AI가 다시 학습을 하고 이런 걸로 가려고 하고 이제 그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요즘 physical AI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니면 체화된 인공지능, 네. 그래서 몸을 가진 인공지능 이런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를 갖고 있는 AI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학습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직접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 병행돼야지 완벽한 어떤 AI, 몸을 갖는 AI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어... 그냥 감독, 무감독 학습을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조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야, 사실 이거 진짜 복잡한 얘기고 네. 이
이렇게 가면 이제 센싱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네. 피지컬 AI 자체는 또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룬 회차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식 텔러로 함께 하면서 저는 뭔가 소름주의 얘기도 했지만 감동주의? 왜 기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이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간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AI를 연구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건 뇌과학이나 이런 거에 계속 네. 관심을 더 갖는 이유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쩌면 인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과 닮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영역의 기술들이 다 모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이 AI라는 기술이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